지양미 박사님의 부여 분국 과정 연구에 대한 발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지양미입니다. 제가 좀 늦게 이렇게 학위를 받아가지고 한 10년 만에 학위를 받았는데, 이 부여사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특이한 그 패턴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분국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국과는 다르게 그 독특한 모양새를 갖고 그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그걸 분국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분국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또 그 기원에 대한 걸 먼저 말씀드리고, 각 부여, 우리 역사 속에서 북부여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여가 존재했는데 각 부여의 그 분국 과정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분국인지 아니면 그냥 건국인지에 대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분국에 대해서 보통 이제 왕권 시대에 그 통치 권력이, 통수권이 이렇게 변화가 되려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크게 쿠데타, 내부 왕실에서 이제 변혁이 나서 그 쿠데타가 나거나 아니면 전쟁, 외부로부터 침입을 당해가지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통수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쿠데타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결과는 기존 왕실이 해체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분국이라는 거는 그 동양적인 어떤 인식론이라 그 바탕 위에서 형성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평화적인 동의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적인 정권 분리의 행태인데, 우리가 가정에서 결혼해서 자녀가 이제 성장을 하면 뭐 차남부터는 독립을 하고, 또 요즘은 장남도 독립을 이제 분가를 하는데, 결혼해서 분가하면 또 하나의 그 독립체로서 가정을 이루고 또 삽니다. 그런 개념하고도 비슷하다는 거죠. 집안에 잘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그 규모가 커지면 한 지파가 문중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역시 분파되는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분가나 분파의 개념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실의 일부 세력이 기존 그 통치 권력으로부터 아주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해서 나라를 세운다 하는 게 분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분국은 그냥 다 평화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평화적인 동의와 절차로 이행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 왕실 간, 구왕실과 신왕실 간의 혈연적 관계라든가 개통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자리에서 그 분국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도 김해김가다, 분가를 하고 분파를 하더라도 계속 김해김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국호를 계속 이어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국과 분국은 어떤 불평등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고 해서 평등한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평등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양적 인식론 바탕에서 있기 때문에 장유유서죠. 그 선배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조상에 대한 존중, 이런 거 기본으로 그 효충도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걸 완벽하게 평등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좀 그렇다고 해서 불평등한 관계는 아니다. 하지만 독립국이다라는 그런 분국의 크게 조건을 규정을 했지만, 이 중에서 적어도 한 3개 정도가 맞다면, 특히 그 중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분국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건국이 아닌 분국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번호를 했을 때 그 1, 2, 3번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국이 그냥 부여만 덜렁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니고 그 이전 그 신시 배달국 때부터 그 기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삼국유사의 기록인데 뭐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그리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뭐 괜찮아서 이제 그 한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와 신실을 세웠다 하는 다들 알고 계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삼국유사를 기초로 해서 봐도 일단 환인 아버지의 동의라는 건 환인의 동의가 있었고 그러면 구왕실의 동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읍지를 추천해 줍니다. 위치까지도 새로운 곳을 또 청거를 받아요. 그러면서 한웅과 3,000명이 함께 이주를 해서 그 신시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국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한당고기 삼성기에 보면 그 환인의 동의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가가 추천을 했고 또 동의를 했다라는 그게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가 되어 있죠. 분국, 왜 분국을 하느냐? 홍익인간 제세이와 하기 위해서 분국을 한다라는 그 국가 건국의 그 목적성까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국의 조건과 기원을 바탕으로 각 부여들의 건국 과정을 그게 분국 과정인지를 한번 이제 맞춰 보겠습니다. 북부여가 이제 기본 한당고기의 북부여기나 뭐 있지만은 기존에 알려진 거는 삼국유사 또 이제 삼국사기에 약간 주에 이렇게 달려 있는 그 내용이 그 전부였죠 예전에는. 근데 그 북부여를 그 삼국유사나 이런 거를 봐도 또 그 북부여라는 그 호칭 국호만 가지고 봐도 그 북부여기나 단군세기의 기록이 맞다는 게 나옵니다. 북부여라는 건 두 가지 의미죠. 북쪽의 부여든가 부여의 북쪽이든가 그런 원부여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부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단군세기의 대부여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여가 생긴 그 시점은 단군 조선이 건국된 지 1908년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그 삼국유사에 나와 있죠. 1908세에 그 단군이 산으로 들어갔다. 또 이것을 이렇게 이런 사실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관련 논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여가 단군 조선에서 대부여로 전환되면서 그냥 국호만 바뀐 게 아니고 그 왕권이 약화됐고 그러니까 사만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오가의 권한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 그 조선 그 대부여가 이제 그 망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떤 여지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고 오가의 권한이 강화된 그 상태에서 결국 고열가 단군께서 이제 포기를 하시고 공화정을 넘깁니다. 그런 그 공화정 넘기기 직전에 해모수가 그 북부여를 건국을 하는데 북부여 건국 기록을 살펴보면 굉장히 그 무슨 마블 영화도 아니고 굉장히 판타지스럽게 이렇게 그냥 보여지는 거로만 보면 그 굉장히 판타지스럽습니다. 근데 그래서 무슨 드라마나 이런 뭐 아이들 동화용으로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콘텐츠 쪽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그 메타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메타포는 국문학에서는 은유법, 뭐 호수 같은 맑은 눈 같은 그런 은유법을 하지만 이 콘텐츠 쪽에서는 문학 콘텐츠에서는 상징적 가치 체계라는 거죠. 굳이 우리식으로 말을 번역을 하면 어떤 단어의 상징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일반 대중은 그 당시에 글을 모르고 그 소수의 지식인들만 글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의사 전달을 하고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단어들이나 형상물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타포로 분석을 해보니까 오령거, 5마리 용이 이끄는 수레라는 거는 그 뭐 현실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건데 용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지금도 그 통수권자,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래서 우리 예비
그 대선 주자들을 뭐 잠룡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용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5세 왕이다라고 했다면은 그거는 오가가 공화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분명히 통수권을 갖고 있었죠. 그 전원 합의체로 해서 그것을 빗대서 그 오룡거라는 그 표현인데 5마리 용이 끄는 그 수레를 타고 해모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오가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관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간이라든가 뭐 천왕랑 이런 거는 그 자체로도 천왕랑이라는 제도 자체가 배달국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 배달국을 그 롤 모델로 벤치마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용광검을 허리에 찼다라고 한다면 그 용광검은 저는 그 환두대도 용이 새겨져 있는 용머리가 새겨져 있는 환두대도가 아니겠나 싶은데 그 용광검을 허리에 찼으니 왕권을 장악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모수는 그 북부역이나 단군세기에도 나오지만 명확하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이양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북부여를 분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그 무력 시위로 볼 수 있는 그 구절이 그 조축, 청사, 모 등천지, 즉위 이렇게죠.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이게 아침이면은 내려와서 그 청에 들어와서 일을 보고 저녁이면 해가 저물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건 현실 속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건데 이거를 분석을 하면 바로 위에 그 500명의 기병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무력 시위를 했다라는 거죠. 아침이 되면 와서 계속 압박하고 협박하고 뒤로 빠지고 저녁이 되면 물러났다가 했다는 그렇게 하다가 그쯤에 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평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국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근데 고대 문헌 사료를 볼 때 이 기술 관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삼국사기는 그 역사라는 걸 사실로만 본다 그러면은 삼국사기는 맞아요. 관찬사서기 때문에 몇 년도에 누가 뭐 했다 그렇게 쓰여 있죠. 근데 삼국유사는 왜 그걸 했는데 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 삼국유사는 진실을 담고 있고 근데 환단고기는 사실과 진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이 고대사를 상고사나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서적이고요. 사실 그러니까 삼국유사의 그 진실성 때문에 삼국유사를 또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그 들어있는 많은 그 이야기거리들이 사실은 이렇게 잘 살펴보면 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보거든요. 동부여를 보겠습니다. 이 북부여 상황에서 그 뭐 한나라가 계속 침략을 하니까 그때 그 국난 위기에 국난 해결을 해줍니다. 동명제 구두막한이 등장을 해서 전쟁 상황이나 다름없는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이제 용기를 내서 나라를 구했죠. 그러다 보니 민심이 왕의 교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람불이 중재를 해갖고 가서번으로 이제 차릉으로 옮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동명제 구두막한은 골로원돌이 박힌돌을 뺀 그런 형국이긴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국호를 연속적으로 있었고 또 새 도읍지로 그러니까 가서번 차릉이라고도 하는 그 가서번으로 옮겼기 때문에 적어도 3가지 분국의 조건이 부합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여에서 동부여로 가는 그 과정은 분국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여와 동부여가 함께 공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존 학계에서 보면 북부여, 동부여를 막 뒤섞여서 보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북부여 도읍지가 졸본이기 때문에 졸본부여라고 불렀던 거고 동부여의 도읍지가 가서번이기 때문에 가서번부여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지금 우리 보면 남한북한
서울 평양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평양에서 그렇게 그 헤드라인 뉴스가 뜬다 그러면은 북한에 뭔 일이 있다는 얘기겠죠. 뭐 하는 그렇게 그때 당시는 서로 교류도 하고 그 뭐 이렇게 제한을 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동부여 사람이 북부여 가서 살 수 있고 북부여 사람이 동부여 가서 살고 이랬을 텐데 그랬을 때 당신 어디 출신이요? 나 가서번이요 하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두 개의 부여가 그런 분국이 됐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로는 그 독립국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북부여 졸본부여는 결국 그 추모왕이 이제 고구려를 세움으로써 아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난세의 영웅들이거든요. 해모수, 고두막한, 그러니까 고두막 당군하고 그다음에 추모왕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나라의 위기를 이제 구해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각각의 물론 했던 역할들이 있었겠지만 이게 같이 그냥 공유가 된 것 같아요. 뒤섞였어요. 역사 기록상에서 뒤섞여가지고 신드롬처럼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모수 동명 신드롬을 하는데 해모수라는 그 이름도 그렇고 동명이란 이름, 동명은 이제 시호죠. 거기서 거긴데 그 사람들이 서로 뭐 근조선으로 보면은 충무공 이순신 같은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도 됐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그 사람들이 영웅을 따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았겠나. 그게 그 북부역이 보면 나오죠. 고무서 당군을 소해모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해모수 따라하기라든가 또 동명 따라하기는 그 추모가 동명 따라하기를 또 합니다. 이런 식의 하나의 요즘으로 말하면 문화적 밈 현상이 있어서 그게 막 뒤섞여 갖고 역사 기록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 동명 신화는 사실 이 정치학 용어인데 권력의 미란다와 크레덴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성적이고 그런 정서적인 거를 강조하는 거고 크레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 동명신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원래 탁월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동명이 두 분 계시죠? 그 아래 동명은 윗동명을 따라하고 하는 식의 하면서 하나의 뭐 콘텐츠처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처음 이제 제시를 한 건데 이 서부여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민족사학계에서 그 논의는 돼 왔습니다. 근데 학술 논문으로 이렇게 쓰여진 적은 없었는데 그리고 기존 그 강단사학 쪽에서는 대소왕 사후를 서부여라는 이름으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서부여가 맞고 그리고 이제 명칭도 무슨 연나부여 뭐 이렇게도 있지만은 그 나중에 요소 지역으로 천도를 하기 때문에 그 왕계로 해서 이제 서부여라고 그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서부여가 시작된 것은 대소왕 사후에 대소왕이 죽고 나서 동부여가 해체 위기가 왔을 때 대소의 사촌 동생이 그 만여 명을 데리고 고구려에 투항을 합니다. 그때 그 사촌 동생이 하는 말이 부여는 망했다. 동부여는 망했으니 이제 고구려에 붙든지 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항을 했는데 고구려에서 이제 대무신 왕이죠. 고구려 대무신 왕이 이 사촌 동생을 부여왕으로 낚시성까지 주면서 부여왕으로 봉합니다. 그런 반면에 그 대소왕의 막내 동생은 그 갈사국 자기 추종자들 데리고 갈사국을 세우는데 그 손자 도두왕 때 도두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고구려 태조였는데 그때 투항을 합니다. 나라를 땅을 다 들고 바치어서 투항을 해서 이 사람은 그 왕이 아니고 동부여 후라고 해서 제후로 봉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후예요. 그럼 왕족이고 귀족이고 다른 겁니다. 새로운 부여왕, 이 부여왕은
한테 이제 결혼 동맹을 하죠. 물론 그 저기 갈사국 쪽도 결혼 동맹을 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저기 호동 왕자죠. 그 갈사국 그 공주가 참 이뻤던가 봐요. 그 호동 왕자가 인물이 훤했다고 하는데 그 호동 왕자가 나왔고 부여왕 새로 그 낚시왕계의 그 부여왕은 그 공주를 저기 제사가 누구냐면 대무신 왕의 막내 동생이에요. 왕이 서열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를 이을 일이 없겠다 생각하고 그쪽과 그 이제 결혼 동맹을 한 건데 거기서 태조가 태어났고 그 태조가 결국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을 이 부여왕 새롭게 봉해진 그 부여왕과 고구려와의 그 관계를 그 국제정치학 이론에 편승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밴드웨건이라고 해서 그 신흥 패권국에 붙어서 가는 거죠. 강대국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처음에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편승동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로 국가에 뭐 위기가 오거나 이럴 때 이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을 때 많이 선택을 하죠. 뭐. 그래서 그걸 그 논문에서도 편승동맹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 편승동맹으로 하게 된 이유가 이런 그 서부여 관련한 그 문헌 기록에는 분명히 이 서부여는 군사권, 독자적인 군사권이 있었고 외교권도 있었고 교역권도 있었습니다. 그럼 독립국이죠. 그런데 이제 위구태 왕 때 요서 지역으로 천도를 함으로써 이제 그 서부여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낚시왕은 이제 새로운 부여 왕으로 인정을 받았고 또 동부여 왕실 출신이고 전쟁이 나면 보통 왜 주화파, 주전파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 화친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연나부 땅에서 건국을 했기 때문에 부여 분국으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두는 나라 전체를 바쳤고 결국 갈사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성된 것이 이 부여 분국도라고 해서 부여의 계보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거는 환단고기, 북부여기와 그런 가서본부여기 다 포함해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 거는 그냥 삼국유사, 삼국사기 그리고 삼국지 후한서 등 기존 사서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만든 계보입니다. 부여가 북부여를 제외한 동부여, 서부여는 모두 분국의 과정을 거쳐서 세워진 나라라는 점을 이제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